예, 우리말로 하니까 편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그 연사께서 기술과 경제 결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기술적 논란 왜 일어날까라는 제목으로 이 기술과 윤리의 결합이라고 해도 좋고요. 왜 기술자들이 이제 오늘날 그 윤리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윤리 문제를 고려할 적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기술자의 그 행동이나 또는 그 기술자 어떤 집단의 제도적인 모습이 바뀌어야 되겠는가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릴 내용의 그 순서는, 첫 번째로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기술 사회에서의 윤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구체적으로 각 주요 기술 분야별로 어떤 그 사례들 소개를 드리는데, 첫 번째로 그 첨단 기술의 세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노기술, 두 번째 생명공학, 세 번째 정보기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기술 사회에서 윤리의 중요성을 감안한 어떤 그런 새로운 제도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저희 그 기술 윤리 포럼에서 논의한 그 정책 대안들을 집약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 기술 사회에서 왜 윤리가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세 가지 이유를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째는 오늘날 우리가 그 개발하고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기술 개발할 적에 의도와는 다르게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개발돼서 사용되고 나면 우리의 생활을 둘러싼 복잡한 그 생태 사회 시스템하고 이제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상호작용 하게 될 적에 그 기술이 가진 어떤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복잡한 사회 생태 시스템하고 부딪혀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사실 알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죠. 굉장히 복잡하고 예측이 불가능할 만치 이제 그런 그 문제들이 끊임없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이 항상 그 기술에는 크게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이 때로는 이제 위험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실패한 기술만이 아니라 성공한 기술, 우리가 보통 쉽게 일상생활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기술에도 그런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수반되고, 따라서 이런 그 기술에 대한 보다 깊은 그 성찰이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요청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만 들면은, 우선 원자력 발전소의 어떤 그 불확실성과 위험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사례는 1986년 4월에 일어났던 그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의 폭파 사건이죠. 그 당시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러시아의 과학자들이 어떤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실수를 해가지고 몇 초가 안 돼서 이 원자력 발전소에 이제 노심이 높고 핵발전소가 이제 폭파되면서 핵물질 한 50톤이 밖으로 방출돼가지고, 이건 체르노빌만이 아니라 전 소련 지역, 그리고 소련 지역을 넘어서서 상공으로 올라가가지고 이제 전 지구 북반구까지 다 해서 전 세계 그 북반구의 어느 지역에도 방사능 오염이 안 된 지역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넓게 퍼진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원자력 발전소는 우리에게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었지만 전혀 그 의도와는 다르게 이렇게 이제 크게 전 지구적으로 어떤 위험한 물질을 방출하는 어떤 그런 결과를 빚었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예는 이제 오존층 파괴를 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냉장고에 냉매 등으로 사용하는 영화불소와 탄소가 이 오존을 파괴해가지고 이제 이 햇빛으로부터 바로 오는 그런 방사능 바로 쪼이게 만드는 어떤 그런 위험한 결과를 빚는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해서 이 오존층 파괴는 지금 이 지구 환경 문제의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로 이미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예는 또 두말할 나위도 없이 지금 코펜하겐에서 지구 환경회의가 열리고 있지만 지구 온난화 문제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나 산업에서 또는 우리가 사용하는 교통수단 속에서 방출되는 어떤 그런 온실가스, CO2를 비롯한 온실가스가
그리고 지구의 기온을 높게 만든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뭐 해수면의 상승을 가져오고 결국 여러 뭐 투발루 같은 것들 섬은 아예 지금 국토를 포기할 정도로 이제 점점 해수면의 상승으로 인해서 여러 지역이 바닷물에 잠기게 되는 그런 아주 강화의 결과를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성공한 기술로 생각이 되었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많은 기술들 가지고 있는 어떤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이 이런 위험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과 위험 외에 두 번째 이 기술 윤리가 중요한 이유는 현대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지속적이라는 거죠. 과거의 전통적인 기술은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아주 국지적이고 한시적인 데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어떤 첨단 기술들, 특히 앞서 우리가 예를 든 원자력이라든지 또는 생명공학, 나노기술 등을 살펴보면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또 여러 세대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는 어떤 지속적인 기술이어서 과거의 기술과는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 기술의 어떤 그런 누적적인 결과, 이거는 어떤 한 시점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몇십 년, 적어도 지난 다음에 그 누적적인 결과가 어떤 불가역적으로 어떤 그런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데요. 그런 누적적인 결과라는 것이 그 기술의 사용자만이 아니라 그 기술의 사용과 관계없는 지역까지 넓게, 아까 뭐 체르노빌 발전소의 예를 들었듯이요, 넓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만이 아니라 미래 이 지구상에 살 세대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인간 종에게만이 아니라 인간과 다른 종, 전 생태계까지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지금 오늘날 우리 산업문명의 결과로 지구상의 생물종이 뭐 매일 수십 종이 사라져간다는 그런 보고가 있는데요. 그만치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런 결과인 것이 크게 인간만이 아니라 인간 외의 종까지 넓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특히 서구에도 관련이 되지만 우리나라에 관련이 되는 그런 이유인데요. 이런 기술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기술 윤리에 대한 관심과 제도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기술이 이처럼 막대한 영향과 그에 수반되는 어떤 잠재적인 위험에도 불구하고 기술 윤리의 중요성에 대한 과학자와 일반 사회 인식은 아직 매우 취약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계에서는 이 환경 문제와 자주 발생하는 기술 재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기술 개발에 반드시 기술 윤리가 결합되어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92년도에 리우 환경회의에서 사전 예방 원칙, 프리코셔너리 프린시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한 어떤 대처하는 하나의 국제적인 원칙으로, 윤리적인 원칙으로 확립된 바 있는데, 이거는 환경 문제만이 아니라 기술 윤리와 관련된 다른 모든 문제에도 사실 고려해 볼 수가 있는 중요한 윤리적인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나라가 목표로 하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기술 선진국으로 도약을 하려면 기술 개발을 지금처럼 열심히 해서 빠르게 기술 혁신을 이루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이런 기술 개발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기술 위험에 대한 대처, 즉 기술 윤리를 확립하고 기술 윤리의 선진국으로서 세계에 모범을 보이는 일이 지금 시급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를 기술 분야별로 사례를 살펴보겠는데, 먼저 첫 번째로 나노기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나노기술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두말할 나위도 없이, 나노기술이란 건 정말 정보기술과 생명공학에 의해서 미래 인류에게 크게 여러 분야에서 유익한 어떤 그런 유익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통신 분야나 신재료, 그리고 의학, 생명공학, 환경에너지, 국방, 항공우주 분야에서 나노기술의 어떤 응용 가능성은 굉장히 무한하다. 이렇게 많은 기대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노기술이 그런 유익함만을 가져다 줄 뿐만이 아니라 나노기술에 내재된 어떤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고 많은 과학자들과 많은 학자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나노기술의 위험성을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첫째는
나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환경 오염 물질의 원천으로서 지구에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경고가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나노 물질이 그 예상치 못한 독성을 만들어내서 이것이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지적이 있고, 또 이 기술이 아주 뭐 원자 분자 수준만큼 이게 작기 때문에 이 기술의 극소화로 인해서 지금 정보 기술의 프라이버시 문제보다는 훨씬 더 프라이버시 어떤 침해 위험성이 심각하다고 하는 그런 그 지적이 있고, 네 번째로는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이것이 지금의 무기보다 훨씬 더 가공할 대량 살상 무기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경고가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위험성 중에 저는 시간 관계상 첫 번째, 두 번째 두 가지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그 나노 기술이라면은 이게 얼마나 작은 규모의 기술인가에 대해서 우선 그 우리가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요. 밀리미터는 1000분의 1미터죠.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 그 밀리미터의 1000분의 1, 그러니까 100만 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마이크로미터거든요. 마이크로미터. 근데 그 마이크로미터의 또 1000분의 1, 그러니까 10억 분의 1미터가 바로 이제 그 나노미터입니다. 나노미터. 바로 그 나노미터에 해당하는 그 정도라면 이제 원자보다는 조금 큰 수준인데, 그런 거의 원자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 나노 입자를 어떤 식으로 이제 새롭게 배열하고 그걸 가공해서 어떤 우리에게 어떤 유용한 어떤 기술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이 나노 기술인데요. 대체로 나노 기술 하면은 요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0.1 마이크로미터에서 1 나노미터 정도의 수준에서의 어떤 그런 입자를 가공하는 어떤 기술을 보통 나노 기술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 침투할 수 있냐면 한 70 나노미터가 되면은 우리 폐세포에 침투할 수 있고, 50 나노미터가 되면 우리 일반 세포에 다 침투할 수가 있고요. 30 나노미터가 되면은 중추신경계까지 다 침투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정도의 작은 규모의 기술이라는 거죠. 우선 이 나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환경 오염 물질로 어떤 전 지구의 환경 문제에 어떤 가공할 위험을 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사실은 무슨 윤리학자나 무슨 사회과학자가 아니라 에릭 드렉설러라고 하는 그 나노 기술, 아주 그 초창기에 나노 기술을 개발하는데 큰 기여를 했던 그 과학자가 1986년도에 자기가 쓴 창조의 엔진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레이 구라고 하는 어떤 그 표현으로 그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즉 그레이 구는 뭐냐면은 이 나노 수준의 어떤 그 로봇이 자기 증식을, 자기 복제를 막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다 돌연변이나 어떤 통제력을 상실을 하면은 통제되지 않고 그냥 끊임없이 자기 증식을 해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다 자기가 이제 소비해버리는, 그래서 어떤 그 회색의 점액질 물질로 다 이제 이 지구상에 살아있는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태가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걸 경고를 했죠. 그래서 그걸 이제 그레이 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지구상의 환경을 뭐 그야말로 가공할 정도로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그 나노 기술 연구하는 과학자가 스스로 지적을 한 바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 나노 기술이 이제 인체에 또 커다란 위험이 될 수가 있다는 건데요. 이 그림에 나타나는 것은 이제 나노 입자와 일반 세포와의 어떤 전기적인 결합에 의해서 이 세포가 파괴될 수 있다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이제 이 무규질 항균제라고 하는 게 나노 기술, 이 양전하를 띠고 있는데, 세포의 바깥에 있는 이 음이온 전하하고 이것이 결합이 돼가지고 이제 중성화되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세포막이 약화돼가지고 그것이 이제 파괴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세포 안에 세포막이 아닌 물질이 이제 밖으로 새나와가지고 세포가 완전히 파괴되는 건데, 이것이 세균을 파괴하는 어떤 의학의 중요한 기술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 인체에 들어가서 동시에 우리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 자체를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 나노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갔을 적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사실 과학자들도 지금 충분한 실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모르고 있고, 그만큼 불확실성이 높고, 이것이 따라서 크게 어떤 그런 그 결과를 우리가 알지 못한 채 나노 기술을 막 사용했다가는 큰 위험을 인체에 줄 수가 있다고 하는 이제 그런 그 경고가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몇 년 전에 한국일보에 실렸던 기사인데요. 역시 나노 입자가 인체에 침투했을 적에 새로운 어떤 진폐증 같은 걸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경고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얼마 전에 중앙일보에 실렸던 역시 나노 기술의 어떤 위험성을 경고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나노 기술이 잠재적인 위험성이 있는데 이게 정말로 얼마나 위험한 건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나노 기술을 연구하는 과학자조차도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아직 알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게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노 기술이 정말로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 또는 너무 지금 위험성이 과장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나노 기술에 대한 어떤 그런 대중의 인식이 이미 커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나노 기술에 대한 대중의 인식 조사가 있었는데 이건 외국에서 조사한 것인데요. 대체로 보면 외국의 조사에 보면은 이쪽 축이 이제 기술의 혜택에 관한 것이고 이쪽 축이 이제 위험에 관한 것이죠. 이쪽 올라갈수록 혜택이 큰 거고 이쪽으로 갈수록 위험이 큰 것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위험과 혜택이 골고루 큰 거고 이쪽으로 가면 위험과 혜택이 둘 다가 다 작은 어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기술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나노 기술은 한 중간쯤이 되는데 위험보다는 혜택이 큰 기술로 대중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 태양력 발전이나 이제 백신 접종 같은 것이고요. 예. 그리고 혜택보다는 위험이 더 크다고 대중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 유전자 변형식품이나 성형 같은 거. 그리고 나노 기술에 비해서 위험도 크지만 혜택도 크다고 인식되는 것이 바이오 기술이나 이제 원자력 발전 이렇게 대중의 인식은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나노 기술에 대한 대중의 인식하고 나노 기술의 위험성에 대한 또 과학자의 인식 간에 괴리가 있다는 데 또 문제거든요. 이 막대 그림표가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그런데요. 이렇게 보면은 이 위험성은 이제 프라이버시 상실, 테러리스트의 기술 사용, 무기 경쟁, 일자리 감소, 자가복제 로봇, 오염 증가, 새로운 건강 문제 등으로 이제 위험성을 나눠봤는데요. 여기 보면 앞에 것들에 대해서는 대중은 크게 위험성을 인식하는 데 비해서 과학자는 그 위험성을 적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요. 앞에 빨간 주황색이 이제 과학자의 인식이고 초록색, 연두색이 대중의 인식입니다. 근데 뒤에 오염이라든지 새로운 건강 문제는 대중보다도 오히려 과학자들이 더 위험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에 대한 인식도 이렇게 과학자와 일반 대중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볼 적에 이 위험과 관련해서 전제로서는 어떤 정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식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학자와 대중 간의 쌍방향의 의사소통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 분야별 사례 이제 두 번째로 생명공학인데요. 생명공학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나노 기술보다는 우리나라도 이제 비교적 널리 많이 알려져 왔습니다. 저희 이렇게 한 6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우선 GMO 유전자 변형 식품이죠. GMO가 인체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이제 위험하다고 많이 지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황우석 사태에서 널리 알려진 이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가지는 어떤 생명윤리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한창 연구되고 있는 이종간 장기 이식의 안전과 윤리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 검사와 관련된 차별 문제, 고용과 보험 등에서 이제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 그 다음에 유전자 정보 이용과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마지막으로 유전자 치료의 위험과 윤리 문제 등등이 생명공학의 위험성으로 지적이 되었는데 이 중에서 3가지만 여기서 이 GMO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보다도 GMO를 많이, 그러니까 특히나 콩이나 옥수수의 90% 이상은 다 이제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그 수입은 대부분 사실 미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는 콩이나 옥수수의 한 50% 가량이 이제 다 유전자 변형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체로 제초제 저항성이나 이제 살충 성분을 지니는 어떤 유전자 변형 식품인데 이것들을 우리가 섭취했을 적에 이제 인체에 위험하다고 하는 과학적인 보고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하는 보고도 있고 그래서 과학계에서도 지금 결론이 안 나 있고 또 이런 유전자 조작 작물을 길렀을 적에 환경을 크게 이 유전자 오염을 시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우려가 또 일변에서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다고 하는 또 반박도 있어서 과학계에서도 아직
논쟁이 끝나지 않은 불확실성이 높은 어떤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상품화되어 가지고 이제 널리 팔리고 있고 우리가 이미 식품으로 섭취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린피스 같은 단체에서는 이제 이것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이렇게 뭐 상당히 이제 지속해서 GMO에 반대하는 그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지닌 어떤 생명윤리 문제는 제가 뭐 길게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이 황우석 사건에서 이제 문제가 됐던 어떤 난자를 상품화하는 것이 과연 이제 옳으냐 하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배아를 파괴하는 배아라는 것이 인간 생명체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생명의 씨앗인데 배아를 파괴해서 어떤 줄기세포를 얻는다는 것이 과연 윤리적이냐 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것에 관해서도 이거는 뭐 소난자와 인간의 체세포를 결합시키는 여러 이종 간의 어떤 그런 이종 이식에 대한 어떤 잡종 배아인데 프랑켄슈타인의 괴물로 신문에서 뭐 좀 센세이셔널하게 그런 제목을 붙였는데 그런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종 간 장기 이식에 대해서는 이거는 우리가 지금 수만 명의 환자가 매년 장기가 부족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장기 이식을 그만큼 하기가 이제 어려운 거죠. 그래서 부족한 장기를 위해서 인간의 장기와 크기가 비슷한 이제 돼지의 주로 장기를 이 돼지 면역 거부 반응을 이제 없애가지고 돼지의 장기를 인간에게 이식하고자 하는 어떤 기술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장기 이식용 복제 돼지가 최근에 개발돼가지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 한창 죄송합니다. 벌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무균 돼지를 이용한 최도 세포를 원숭이에게 전 임상 시험을 하는 중이고 2012년에는 인간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안전과 윤리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돼지에게 기생하는 어떤 그런 특수한 바이러스가 이런 돼지 장기를 이식했을 적에 인간에게도 그 바이러스가 이식됐을 때 돼지에게는 질병을 안 일으키지만 인간에게는 새로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위험하다는 경고가 국제적으로 있고요. 근데 이런 임상 시험을 위해서는 국가 책임하에 감염 예방을 위한 엄격한 규제 조치가 필요한데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은 아직은 입증되지 않은 기술에 의해서 이걸 규제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 현재 입장인데요. 국제적으로 보자면 이런 이 장기 이식용 복제돼지 개발의 경우에 적절한 규제와 규제 입법이 없이는 사실은 임상 시험조차도 사실 불가능한 것이 현재 국제 어떤 학계에서의 그런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이 기술을 개발해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여기에 이 안전성과 윤리를 규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많은 생명윤리학자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기술인데요. 정보기술에 관해서는 많이 널리 알려져 있고, 제가 정보기술의 어떤 생산자의 윤리 문제, 정보기술 관리자의 윤리 문제, 정보기술 이용자의 윤리적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저는 시간 문제상 이거는 자료 여러분들이 나중에 참조를 하시고요. 이건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으로서 기술 윤리 문제에 대한 정책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대안을 저희 기술 윤리 포럼에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지금 자라나는 어떤 그런 공학자들에게 이 기술 윤리 교육을 강화해서 이 공학자가 윤리적 감성을 배양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저희 포럼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 윤리 교육을 시키고자 한다면은 먼저 우리가 각 기술 분야가 굉장히 많은데요. 각 기술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어떤 게 각 기술 분야별로 고려해야 될 윤리 문제인지 사실 지금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그것을 알기 위한 어떤 그런 사례를 끊임없이 조사해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에서 발생한 기술과 윤리의 충돌에 관한 사례를 발굴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이것을 나중에 교육 프로그램에 활용하기 위한 그런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각 전공 분야의 엔지니어와 윤리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 그룹을 통해서, 이건 왜냐하면 이 기술 분야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 분야별로 윤리학자를 따로따로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윤리학자가 우리나라에 많지도 않고,
그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윤리학자가 다 그런 세부적인 기술 분야의 문제들을 알기는 곤란하고요. 따라서 그 분야를 직접 전공하는 엔지니어와 거기에 그 윤리학을 전문으로 한 학자들과 이게 팀이 돼가지고 같이 이 기술 윤리의 사례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또 그것을 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그 교육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개발해서 공학자들의 윤리 교육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 네덜란드와 일본의 그 몇 대학에서 이미 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도 이것들을 조사해가지고 한번 그런 윤리 교육 프로그램을 배치마킹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학 윤리 교육과 관련해서요. 두 번째로는 졸업 자격 요건에 기술 윤리 교육 이수를 포함시키자고 하는 겁니다. 즉, 현재 서울대 다른 대학도 있겠습니다만은 실험실 사고가 나면서 실험실 안전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실험실 거쳐가는 학생들은 다 실험실 안전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서 수료증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그와 비슷한 아이디어로 기술 윤리 교육에 대해서도 이 윤리 교육 과정을 개발해서 이 이수를 필수화해가지고 모든 졸업생들이 이 기술 윤리 교육의 어떤 수료증을 받도록 하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나중에 현장에 나갔을 적에 물론 이 사람들이 그래서 기술 윤리에 이제 위반하지 않는다고 하는 완전한 보장은 아니겠지만 일종의 백신 효과처럼 이 윤리 교육을 받았을 적에 자신들이 나중에 현장에서 어떤 기술 개발 활적에 그것들을 항상 감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공학교육의 기술 윤리 교육을 도입하자는 것 말고, 두 번째로는 현재 이미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기술자들에게 기술 윤리 인증 제도를 추진하는 겁니다. 즉, 대학이나 연구소, 기업 등에서 연구개발 과정과 그 연구개발의 결과물에 대해서 자체 기술 윤리 검증 시스템을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자체 기술 윤리 교육 시스템을 운영을 하면은 산업기술, 예를 들어 산업기술진흥원이라든지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에서 이런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기술 윤리 인증을 부여하는 그런 제도를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증을 획득한 기관은 정부 사업 참여 시에 우대해서 자발적인 기술 윤리 활동을 추진하도록 그런 장려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구체적인 정책 제안은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기술 윤리를 도입을 하자는 것입니다. 즉,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사업계획서나 결과보고서에 연구자 스스로 기술 윤리 검증 항목을 제시하고 이것을 선정 및 평가 결과에 이제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즉, 이 기술 윤리 검증 항목으로는 예를 들어서 개발된 기술의 잠재적인 위험성이라든지 그걸 스스로 밝히는 거죠. 그리고 향후 검증되어야 될 어떤 부작용이나 또는 타인의 기술 도입, 기술 도용 여부 등등을 그런 위험성들을 다 스스로 자기 사업계획서나 결과보고서에 밝혀가지고 그것들을 지적을 하도록 만들고 그것을 결과평가에 반영을 시키자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업계획서하고 결과보고서에 또한 기술 윤리 강령을 포함시켜서 여기에 서명한 후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해서 연구자 스스로가 이런 기술 윤리 강령을 지키도록 하는 그 윤리 강령을 지키면서 과제를 수행하도록 만들자는 아이디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과제 수행 담당자들에 대한 기술 윤리 교육을 그런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담당해가지고 이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의 수행 연구자들이 이런 기술 윤리를 평소에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다 쓰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기술 윤리를 위한 어떤 사회적인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즉, 이런 기술 윤리, 기술 위험성에 관해서는 또 이 과학자들과 과학기술자들과 일반 대중의 인식이 크게 괴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과학자들과 일반 대중들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통로를 마련을 하고 그래서 이런 기술 윤리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 대중에게 교육도 시켜야 되지만 일반 대중들의 의견을 또 과학기술계에 전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민 참여 제도 같은 것들이 장착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